서울시의 안전과 발전, 서울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의회인데요. 서울시에서 처리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를 각각 분야별로 나누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조례의 기본을 다지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이 오갔을까요? 제328회 임시회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서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 서울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서울특별시 의회. 이 복잡한 의회의 살림은 누가 맡고 있을까요? 의회 살림살이를 책임지며 111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운영위원회.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안건을 다뤘는데요. 의사일정 제1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을 올려 가결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서울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 강화를 위해 2024년 서울시 의회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렸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오는 9월까지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가결하여 앞으로도 저출생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오갈 예정입니다. 새벽 첫 차의 풍경, 남들보다 이른 아침을 여는 근로자들의 발이 되는 서울의 지하철. 대부분의 노선이 5시 30분경 첫 운행을 시작하고 이 길 1시에 마지막 운행을 합니다. 이 시민의 발휘임을 자처하는 지하철이 교통복지 측면에서 과연 그 새벽까지 늦게 귀가하시는 주치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그래서 저는 서울 지하철 첫 차와 막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첫 차는 30분 먼저 운행하고 막차는 30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문제는 즉각 해결은 어렵지만 서울시 지하철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앞으로도 꾸준히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후 한국전쟁을 거치는 등 수많은 역경을 딛고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많은 행사를 기획 중인데요. 그 행사라는 것은 항상 저희가 선 기획이 앞서서 그때 닥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 기획으로 그 스토리보드 라인과 함께 기획을 했을 때 저희가 항상 전시 행정이 아닌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정말 이게 살아 움직이는 기획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광복 80주년 사업을 함께할 시민위원회를 구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당시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담아 광화문에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종로 공원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해서 감사와 예우를 표현하고 참전 국가들과 유대감을 쌓아가는 서울시의 지금 행보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꾸준히 감동을 선사한다면 다른 어떤 관광 프로그램 개발보다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상정과 함께 서울특별시 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의회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총 7건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행복한 서울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보와 치안을 맡은 비상기획관과 민생사법경찰단, 행정, 재무, 평생교육까지 다양한 실무를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상을 돕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은 어떤 풍경일까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출했던 호민관. 시대를 흘러 서울에 호민관이 등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도급 부조리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인데요. 특히 어떤 직위나 어떤 직역을 줄 때는 그와 관련된 임기나 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기재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은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호민관 제도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유선이나 직접 대면과 같은 방법 외에도 이제는 일상이 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챗봇 연결 해가지고 바로 뭐 응답소로 이동할 수도 있고 뭐 직접 뭐 신고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이게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 하도급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히 부조리를 막기 위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체불 예방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이제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즉 사고 발생 후에 사후 감찰만으로는 이제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후속 감사 체계 구축이 이제 요구되어요.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 제도가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거주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인구는 131만 8,004명입니다. 이들 청소년이 서울시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제328회 임시회에서는 청소년이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시민참여 예산제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초, 중,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인 겁니다. 이것에 대한 상징성이라든지 그리고 한 발 내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충분히 이렇게 좀 감안을 하셔서 오늘 저희와 같이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연령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 등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청소년 참여에 대한 초석을 놓는 일이기에 고심을 거듭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다 명확한 용어와 합리적 운영에 대한 수정을 거쳤는데요. 이 수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정식 의제로 상정돼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를 거칠 전망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저연령의 청소년이 다수 참여하거나 청소년 자율 예산을 주도하여 시민 참여 예산제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어 평생교육국은 적정한 연령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본 제정안의 취지를 제도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관과 학교가 협력해 시민의식 향상과 직업 역량 증진을 위한 평생직업 교육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인데요. 중장년층의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곳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대한민국 기대 수명은 83.5세. 대한민국은 이미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요. 정년퇴직이 좀 일찍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딱 맞는 맞춤이 아마 평생교육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평생 직업 교육 사업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은 2025년 2월 개관한 동부 캠퍼스를 포함 서울 전역 총 5개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중장년층의 채용 정보 제공과 함께 교육 상담센터를 운영, 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이 시간을 통해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하네요. 재밌으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해, 어른들한테.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물론이고 은행, 작은 식당까지 보급된 키오스크. 중장년의 빠른 사회 적응을 위해 키오스크 주문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기기를 준비했습니다. 중장년층의 산업 적응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 50플러스. 캠퍼스가 상당히 크고 되게 예쁘게 잘 지어진 것 같아갖고 우리 여기 동부권역의 이제 중장년뿐만 아니라 서울에 계시는 여러 중장년, 다양한 모든 중장년들이 함께하는 동부 캠퍼스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제328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8건이 상임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올라갔고 제328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초석, 행정자치위원회 행보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가 퍼지면서 여전히 경제는 웅크린 상태입니다. 특히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서민 경제가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서울 시민의 가정 경제와 미래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경제적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자리 문제죠. 청년 실업부터 경력 단절 여성,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일자리까지 경제 인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일자리 문제가 기획경제위원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높아지는 고령 인구, 이에 대한 복지와 경제적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자격증, 기술 취득해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리고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추진을 해보는 건 어떠실까?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오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에서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지수는 조사 대상 83개국 중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인재와 연구는 13위, 벤처 투자는 12위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AI 인재와 인프라, 투자부터 산업 융복합, 시민 확산 문제 등 7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는데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AI에 관련된 교육, 기술 교육과 상용화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돼서도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인재 양성 교육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생계나 주거, 의료 등의 문제에서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살피는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약자 동행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2022년에 비해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의료 건강 지수가 120.1, 고립 은둔 청년 발굴 지원과 교통 약자 지원, 범죄 예방 등을 다루는 안전 지수가 124.9를 기록했습니다. 약자 동행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살면서 가장 자립과 자존의 핵심인
노동이라는 관점을 왜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획경제위원회라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될 얘기인 거죠.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 대금 등에 대한 체불 또는 지연 사례가 많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최근 3년간 695건을 접수 처리했고 이를 통해 약 75억 원의 체불 임금을 해결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는 오늘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뭐 먹지? 고민할 때면 자연스럽게 켜게 되는 배달앱. 휴대폰으로 터치 몇 번만 하면 바로 음식이 배달되니 참 편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그중 이슈가 됐던 문제는 바로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 업체가 최대 9.8%까지 중개 수수료를 올리면서 입점 업체들의 불만이 터졌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배달앱 상생안이 시행 중인데요. 혹시 공공배달앱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에 대항하는 서울배달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 한 은행이 출시한 배달 주문 앱 땡겨요를 운영사로 선정했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이목을 끄는 공공배달앱.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중개 수수료가 민간은 9.8%고 공공앱은 2%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치로만 봤을 때 공공앱이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그게 와닿지 않으면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걸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배달앱의 문제는 바로 부족한 홍보. 서울배달플러스 이용자는 2023년 3월 58만 9,566명에서 2024년 3월 약 50만 2,288명으로 8만 7,200여 명이 감소했는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면 아무리 백약을 넣어도 어려운 게 이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점유율을 좀 높이는 것이 초기에 점유율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 과정과 투자가 필요하다. 공공배달앱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맹점과 이용자를 늘리는 정책,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공공배달앱을 알리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울이 글로벌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위적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 가결됐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바쁜 걸음을 응원합니다.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을 제공하는 데 힘쓰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제328회 임시회에서는 어떤 정책과 안건들이 오갔을까요? 환경수자원위원회 현장입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화재. 무려 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이번 화재는 지난 40년 동안 일어난 화재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최악의 산불이 남긴 상처에 이번에는 폭우까지 쏟아졌는데요. LA에 이틀간 최대 15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이는 이 지역 9개월 동안의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강우량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기간 엄청난 화재와 폭우를 겪어야 했던 이유,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두고 기후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일일까요?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수도권에는 6cm를 넘나드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장마철에는 폭우도 기승을 부렸는데요. 지난 2022년 서울에서는 최대 381.5mm로 기상관측 역사 1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 이 심각성을 알리고 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는데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 2025년부터는 기후테크 펀드 조성으로 서울시 주도 펀드로 전환,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재설정하는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SAF라고 항공유 그런 거를 대체 전환을 해서 그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2023년 12월에 그런 성공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정도의 유니콘 기업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후테크의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기후테크 펀드. 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가결됐는데요. 첫걸음을 때려 준비하는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가 앞으로 큰 열매를 맺길 기대하겠습니다. 늘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2026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제만 매립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쓰레기 문제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노화돼가지고 한 군데라도 잘못 가동이 안 되면 대란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700톤을 1000톤을 늘리는 대책도 좀 우리가 이거를 세워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3,052톤. 쓰레기는 늘어나고 직매립은 금지되는 상황. 이 상반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 기존의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재활용해도 되는 부분을 많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좀 소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3분의 1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재활용 쓰레기와 소각용으로 분류한다면 생활 폐기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거리 환경 미화를 위해 설치한 쓰레기통의 무분별한 활용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서울 시민의 편의를 위해 쓰레기통을 확대할 예정에 있어 무단 투기 단속과 쓰레기통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게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도 투자해가면서 거리에 쓰레기통을 놓는 거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그 주민들이 서로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저희 취지에 맞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깨끗한 서울 만들기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강서구 마곡부터 송파구 잠실까지 새로운 대중교통이 생길 예정입니다. 바로 한강버스인데요. 서울특별시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그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199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할 예정인 한강버스. 제1의 관심사는 역시 안전입니다. 선착장은 지하철,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과 인접하도록 설계했고 선착장에는 대기 공간과 편의점 등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마곡부터 잠실까지 직행 노선으로 걸리는 시간은 약 50분. 대중교통 환승 할인과 기후 동행카드 사용도 가능하며 올 상반기 정식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또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우리 시민들에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의 이점을 살려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이끌 한강버스. 앞으로 힘찬 운항을 기대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총 11개의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동의안까지 앞으로 깨끗하고 맑은 자연,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든든한 밑받침이 되길 기대합니다.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 콘텐츠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이 또 많은 도시들이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의 확실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오고 갔는지 그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삶의 질을 높이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하지만 관람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는 입시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 청년 문화 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23세 청년으로 연 20만 원의 문화 관람비를 지원받아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이 서울 청년 문화패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3%가 문화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재신청 의사도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청년들의 갈망이 컸다는 얘기겠죠.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 서울 청년 문화 패스의 사용 범위도 확대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부분의 문화, 향유를 위한 부분에서 사용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사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셔갖고 대책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영감을, 시민들에게는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 문화 사각지대가 없는 서울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의료를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서울시가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 세계 최고의 병원 250곳을 뽑았는데 서울 소재 병원이 13곳이나 등재되며 서울시가 전 세계 최고 병원 보유 1위 도시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과거 의료 관광이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한정됐다면 최근엔 중증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성형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비율을 보면 성형 쪽은 뭐 36%,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초고난도 관련된 대학병원 진료 같은 것이 한 2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라든지 정책들을 좀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 관광은 단순히 의료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숙박, 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이끄는 고부가가치 산업인데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의료 관광객 수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호를 데리고 왔을 때 치료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이 웰니스 모든 거를 다 하게 되려면 굉장히 세밀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하다못해 공항에 도착해서 어떻게
모셔갖고 와서 픽업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어떤 병원과 어떻게 연계돼가지고 갈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고 어떤 업체가 어떤 걸 해가지고 뭐 박람회를 할지 뭘 수주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굉장히 디테일해야 돼요. 서울시는 외국인 환자들이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 웰니스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보일 계획이며 방문한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는 물론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안게임과 하계올림픽, 월드컵과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낸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발전을 지원하는 스포츠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평창 드림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다양한 동계 스포츠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등 다양한 선수들이 도움을 받아서 선수로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3년에는 60개국에서 200여 명 국제 스포츠 지도자가 양성됐습니다. 스포츠 ODA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관계 개선, 해당 국가 스포츠 시장 확대를 통한 국내 스포츠 인재의 일자리 창출, 스포츠 한류 확산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도 앞으로 스포츠 ODA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328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 문화 강국, 관광 대국의 중심지 서울을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 바로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곳이기도 하죠.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오고 갔을까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 돌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가족 돌봄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하지만 요양병원 등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는 어르신 인권 보호, 서비스 품질, 재무 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한 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무료 종사자 교육, 대체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만 하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게 뭐 진입장벽이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적어도 서울시가 인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된다. 노년층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 기대하겠습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려왔던 대한민국. 하지만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은 1,430명으로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이어트 약으로 피로회복제로 둔갑한 마약이 곳곳에서 교묘하게 청소년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마약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 넓게 퍼져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다이어트 약, 디에타민을 먹으면 식욕 억제가 돼서 다이어트가 돼 해가지고 이게 청소년 사이에 굉장히 유행을 한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한 곳은 SNS나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손쉽게 거래할 수 있고 투약 방법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필로폰 11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것도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좀 더 체계적,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시작하면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약. 경각심을 알리고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의 관문이자 명소이기도 한 서울역. 하루 이용객 수만 60만 명에 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노숙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 1998년부터 서울역 광장에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노숙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활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중복 지원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손이 못 미치는 곳은 조금 더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희망을 잃고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한데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근본적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숙자 지원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노숙자들 자꾸 이렇게 확대시키는 이런 정책보다는 좀 냉정하게 해가지고 좀 노숙자들이 일찍 일거리를 주면은 그 일해가지고 그 대가를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이런 자립심도 좀 길어줘야 된다. 서울시는 올해 말 복례동에서 서울역 광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의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를 폐쇄할 방침인데요. 폐쇄된 공간으로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를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 경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센터의 공간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져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관위탁 동의안까지 11개의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 가결됐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을 다루는 서울특별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2025년을 여는 서울특별시 의회 제328회 임시회. 각 상임위별로 서울에서 이뤄져야 할 현안을 점검하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 발의 등 여러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서울특별시 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현장 민원 담당관을 신설하고 디지털 의정을 본격화하는 등 계속해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만큼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서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